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주어라. 보상의 법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일찍 은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보상의 법칙을 지킨 덕분에 새로운 경제 체제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나와 내 아내는 재정적인 자유를 얻은 후에 리치데드 컴퍼니를 설립했다. 재정적인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글을 쓰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재정적 자유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우리의 금융교육이 정말로 실질적인지 그리고 경제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지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 나는 보상의 법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적인 자유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우리는 비사분면과 아이사분면에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배웠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비와 아이사분면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지만 리치데드 컴퍼니 덕분에 이미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한 경쟁 우위가 아닐까? 답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나의 부자 아빠는 나에게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을 뿐이다. 나는 9살 때 모노폴리 게임을 하면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배웠지만 나는 여전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내가 받은 교육을 진짜 자산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갖게 해준 것은 현실에 적용된 금융교육이었다. 나와 아내의 가장 큰 불공정한 경쟁 우위는 결코 학습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수업을 듣고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나와 아내는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면 더 많이 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되고 낮은 금리의 융자를 얻게 된다. 우리 부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할 때야말로 더 좋은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금융교육을 받는 것 아닌가? 답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상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자신을 구할 수는 없다. 당신 자신을 구할 수 없다면 세상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다.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라고 배웠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만 정작 스스로를 도울 수는 없다. 세상을 구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리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서라.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탐욕이 넘쳐나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관대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나는 당신과 같은 좋은 사람들이 금융교육을 받아서 자신을 돌보고 신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 자본주의를 위한 변명. 자본주의는 금융위기 동안 신랄한 공격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가들은 탐욕스럽고 부패했으며 악의 축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자본가들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시간과 돈을 절약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도 이익을 얻었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항공산업을 키우고 비행기를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든 것은 자본가들이었다. 나는 비행기가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기꺼이 항공권을 구매한다. 자본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걸어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덕분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심지어 휴가 중에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휴대전화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한다. 토머스 에디슨이 설립한 제너럴 일렉트릭은 전기를 통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있다. 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내 인생에 가져다 준 혜택들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다. 애플의 컴퓨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스티브 잡스가 나와 같은 기계치가 사용할 정도로 컴퓨터를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컴퓨터 구입에 쓴 얼마 안 되는 돈이 나에게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벌어주고 있다.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면 나의 페라리, 벤틀리, 포드, 포르쉐 자동차들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악용하는 탐욕스럽고 비뚤어지고 게으른 사람들은 진정한 자본가들이 아니다. 단지 욕심이 많고 비뚤어진 사람들일 뿐이다. 최근 금융위기는 정부와 기업의 최고위층들이 부패해서 발생한 것이다. 합법화된 부패는 암처럼 세계의 도덕심을 갉아먹는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권력을 갈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혼을 팔고 자신들이 봉사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부를 빼앗아 온다. 세계 각국 정부에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비즈니스 경험도 없이 일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 정부라는 기업,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을 경영하고 있다. 정부가 부패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경제를 망가뜨린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들뿐만이 아니다. 나는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구시대적인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면 할수록 교육 제도는 더욱더 악화됐다. 학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진정한 자본주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육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부패한 자본주의와 부패한 정부들이다. 그리고 학교에는 부자는 탐욕스럽다라고 암시하는 미묘한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퍼져 있다.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계급이다. 프롤레타리아가 팔 수 있는 것은 급여를 받기 위한 노동뿐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돈을 위해 일하도록 훈련받은 임금 노동자들이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노동자, 즉 자본주의 체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양산하고 있다. 많은 임금 노동자들이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죽을 것이다. 학교가 부자들이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직업은 자산도 아니고 소유할 수도 없다. 또 남에게 양도하거나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 돈은 자산이 아니다. 오늘날 돈은 국가 부채를 증가하면서 가치를 빠르게 상실하고 있다. 당신의 집도 자산이 아니다. 당신이 바로 자산이다. 집주인들은 매달 은행, 국세청, 보험회사, 그리고 전기나 수도회사에 수표를 보낸다. 당신의 퇴직연금도 자산이 아니라 단기 차입된 부채이다. 연금저축은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이용하는 부자들에게 흘러들어간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연봉이 높은 일자리를 찾다가 곧 자본주의의 거미줄에 갇히게 된다. 자본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제도가 학생들을 현실에 적응하고 준비하도록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자는 탐욕스럽다라는 교육제도의 믿음은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다. 내가 자주 언급한 것처럼 진정한 자본가는 너그럽다. 이들은 많은 것을 생산하고 많은 것을 받는다. 정말로 탐욕스러운 것은 교육제도가 아닐까? 마르크스는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인 부르주아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리려고 하고 자본가들은 가능한 임금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 시대의 저임금과 고임금 사이의 전쟁에서 자본가들이 이기고 있다. 생산시설을 임금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 기술 발전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근로자들의 수를 감소시킨다. 제품 생산량은 증가하고 인건비는 하락하면서 결국 자본가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교육제도는 그렇지 않다. 학교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가 되도록 가르치고 졸업 후에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하도록 교육시킨다. 이것은 금융적인 자살 행위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직업과 돈, 집은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라. 기업가로서 나는 구직자들을 인터뷰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임금과 보너스에만 신경을 쓴다. 연봉을 얼마나 줄 것인가? 보너스는 있나?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되나? 1년의 휴가는 며칠인가? 승진은 얼마나 빠른가? 라는 것이 질문이다. 이 회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회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인터뷰에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질문보다 돈과 근로 조건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룬다. 구직자들은 프롤레타리아의 관점에서 질문을 한다. 이런 노동자 계층의 사고방식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이미 시작된 것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을 구하려면 좋은 학교를 다녀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나 의사, 웹디자이너가 되어라.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언제나 의지할 곳이 있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부자 아빠의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라. 가정은 프롤레타리아 교육이 시작되는 곳이다. 노동자 계층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부자들을 위해 일하는 고학력의 근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프롤레타리아 출신인 선생님들은 내 말을 들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고소득 직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육시킨다. 학생들이 경쟁에서 동료들을 물리치고 대학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은 석사와 박사 학위를 따면 이력서가 더 멋져 보일 것이다.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을수록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을 얻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신조를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 파블로프는 배를 울리면 개들이 침을 흘리도록 훈련시켰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고소득 직업을 약속하는 학교 종을 울리고 있다. 고소득 직업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다. 고소득 직업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면 사람들은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한다. 그리고 정부는 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을 떼어간다. 정부에게 세금이 지급되고 나면 봉급 생활자들은 월급의 일부를 뮤추얼 펀드와 연금에 투자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것은 정부와 부자들이 돈을 벌게 된다는 의미이다. 많은 봉급 생활자들이 순진하게도 회사가 지급하는 연금 지원금이 고용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믿고 있다. 순진한 봉급 생활자들은 회사 지원금이 당초부터 자신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종업원들이 연금 저축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면 사업주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 이것이 월스트리트가 정부와 노조가 동의한 노동법에 대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새로운 일자리가 안정화되자마자 근로자들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집이 자산이고 가장 큰 투자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꼬박꼬박 갚아가는 융자금이 진짜 자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노동자 계층에 새로 편입된 사람들은 은행가, 부동산 중개인, 주식 중개인, 재무설계사, 정치가 등 자본가 계급의 대리인들을 통해 부르주아의 호주머니로 자신의 돈을 송금하고 있는 것이다. 부르주아 계급은 교육제도를 통해 노동자 계층의 세계를 자신들의 세계와 분리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제도는 교육자들이 경멸하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대리인으로서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학교가 진정한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이다. 교육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을까? 나의 할아버지는 파인애플 농장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19세기에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에 정착했다. 할머니의 부모님들은 할아버지와 결혼했을 당시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농장과 관련 없는 삶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진관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였다. 같이 이민 온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를 받고 농장에서 거주하고 있던 반면 할아버지는 집과 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할아버지는 주식에 투자해 마우이 섬 해변에 집을 샀다. 새로운 일자리가 안정화되자마자 근로자들은 집을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집이 자산이고 가장 큰 투자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융자금이 진짜 자산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노동자 계층에 새로 편입된 사람들은 은행가, 부동산 중개인, 주식 중개인, 재무설계사, 정치가 등 자본가 계급의 대리인들을 통해 부르주아의 호주머니로 자신의 돈을 송금하고 있는 것이다. 부르주아 계급은 교육제도를 통해 노동자 계층의 세계를 자신들의 세계와 분리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제도는 교육자들이 경멸하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것이 학교가 진정한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이다. 교육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을까? 나의 할아버지는 파인애플 농장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19세기에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에 정착했다. 할머니의 부모님들은 할아버지와 결혼했을 당시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농장과 관련 없는 삶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진관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매우 성공한 사업가였다. 같이 이민 온 사람들이 하루 1달러를 받고 농장에서 거주하고 있던 반면 할아버지는 집과 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할아버지는 주식에 투자해 마우이 섬 해변에 집을 샀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했고 할아버지의 사업도 망했고 집과 차 그리고 해변에 있는 별장도 모두 잃었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공황이 발생했을 때 10살에 불과했는데 대공황은 아버지의 인생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일본인과 다른 이민자들이 부자들의 농장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돈을 받는 것을 보았고 할아버지가 농장에서 벗어났지만 시장의 붕괴와 경기 침체로 망하는 것도 보았다. 농장에서 벗어나는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한 가난한 아빠는 선생님이 되는 길을 택했다. 그는 교육을 통해 이민자들의 후손이 농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육을 부자들이 만든 노예화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로 생각했다. 가난한 아빠는 평생을 교육에 헌신했다. 그는 하와이 대학을 졸업했고 학교 교장으로 승진했다. 당시로서는 가장 젊은 교장이었다. 그는 정규직이었고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남았다. 나의 가난한 아빠는 스탠퍼드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고등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교육 공무원으로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하와이주 교육감이 되었다. 가난한 아빠는 부자들이 자신들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이주민들을 하와이로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 부자들은 이민 노동자들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농장의 주택에 입주시키고 농장의 매점에 외상거래 계정을 만들어 주었다. 이들은 집세와 매점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상품 대금을 제외한 돈을 월급으로 받았다. 따라서 월말이 되면 대부분의 이민 노동자들의 계좌에는 거의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이민 노동자들은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일한 셈이었다. 아빠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농장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끝내곤 했다. 아버지의 친척들도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나의 친척 대부분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 많은 친척들이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몇몇 사람들은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다. 나는 학사학위만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문제는 많은 친척들이 가장 거대한 농장인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는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몇몇 사람들은 코카콜라, 유나이티드 항공, 뱅크 오브 아메리카, IBM과 같은 현대적인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나의 가족들은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농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교육제도가 필요한 시기. 칼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계급으로 정의했다. 프롤레타리아가 팔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이 전부였다. 이것이 우리 교육제도가 하는 일이다. 학교는 자본주의 사회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만들어내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본가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늘날 근로자 계급은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을 원하지만 진정한 자본가들은 생산시설과 일자리를 임금이 낮은 국가들로 이전하고 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위기이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이 낮은데 어떻게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부가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은행을 통해서 부채로 빠져나가고 투자은행에서 연금으로 흘러나가고 세금을 통해서 노동력이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들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다. 농장 시스템은 정보화 시대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2011년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자녀들은 학교를 졸업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가정을 이룬다. 2011년을 기준으로 국가부채는 통제의 수준을 벗어났고 압류당한 주택이 수백만 채에 도달한다. 2011년에도 우리의 부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를 지급하기 위해 세금이라는 형태로 강탈당하고 있다. 취직을 한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정부가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들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돈이 노후를 위한 연금을 위해 투자된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 당신이 사망할 경우 정부가 합법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열거한 문제들은 젊은이들을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학교 제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또 E와 S사분면에 속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B와 I사분면의 사람들에 의해 통제받는 자본주의 체제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E와 S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자산이라고 믿는 부채를 축적하면서 평생을 일한다. 봉급생활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은 직업이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학교를 다닌다. 돈이 더 이상 돈이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고 돈을 위해 일한다. 또 집이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집을 산다. E와 S사분면에 속한 사람들은 주식과 뮤추얼 펀드가 진짜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노후 생활을 위해 저축한다.
일자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학교로 돌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다시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조언한다. 이번 금융위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학교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선생님들의 노조가 교육의 현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교육 제도를 바꾸기보다 과거의 제도와 병행해 새로운 교육 제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젊은이들을 자본가로 키우기 위한 새로운 교육 제도를 시작해야 한다. 종업원이 아니라 기업가로 자식들을 키우고 싶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자본가로 키우는 학교에 보내야 한다. 기업가들만이 진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실업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새로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훈련을 받는 진정한 기업가들이어야 하고 수업도 무료여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진정한 기업가라면 시간을 낼 수 있고 돈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자유로운 기업 환경에서 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정교하게 개발된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본을 투자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이런 자유로운 기업 환경 속에서 지구온난화, 오염, 산림 황폐, 기아 등 상당수의 긴급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재정을 이용하는 대신 기업가들이 문제를 수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가들이 하는 일이다. 학생들은 연봉이 높은 일자리를 찾는 대신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 학교를 졸업할 것이다. 학생들은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기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생산하는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안정된 직장을 찾기보다는 지속적인 수입의 원천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부자들이 탐욕스럽다는 잘못된 믿음 대신 관대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졸업할 것이다. 금융 교육이 답이다. 대부분의 재무설계사, 보험설계사, 증권사 직원, 그리고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은 당신에게 1년에 8%에서 12%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8%에서 12%. 다양한 투자 상품을 팔기 위한 이들의 설명은 과거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려왔다. 주식에 투자했던 수많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2% 이하였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일부는 투자 수익률이 제로가 되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수백만 명이 모든 것을 잃었다. 일부는 실제로 소유한 적이 없는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빚더미에 묻히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다.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몇몇 투자자들에게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생애 최고의 10년이었다. 금융교육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 가운데 하나는 낮은 투자 위험은 물론 세금을 내지 않고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 당신은 금융교육을 받은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 첫 해에 정부가 보장하는 28%의 현금 투자 수익률을 얻는지 살펴보았다. 당신이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정부로부터 28,000달러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다. 이 돈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거나 투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는 절세로 돌려받은 금액을 재투자한다. 당신이 성공적으로 투자했다면 세금 환급 외에도 매달 배당금을 받게 된다. 이것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이다.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 첫 해에 28%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면 나는 투자 제안을 거절한다. 정부가 보장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최저 수익률은 28%이다. 내가 투자한 상품 가운데 상당수는 100%나 250%의 수익률을 올리지만 이도 충분하지 않다.
나는 무한 수익률을 원한다. 무한 수익률은 나의 투자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나는 10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 적어도 3년 안에 투자 금액 10만 달러를 전액 돌려받기를 원한다. 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매달 현금 흐름 수입을 원한다. 그리고 소득과 돌려받은 10만 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기를 바란다. 돈의 액수는 큰 의미가 없다. 투자는 10,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1,000,000달러가 될 수도 있다. 투자 금액의 규모는 당신의 금융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무한 수익률은 당신 자신의 돈을 찍어내는 당신만의 방법이다. 매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연방준비은행처럼 수표를 받는 것과 같다. 당신이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고 똑똑하고 법을 지키는 윤리적인 사람들과 함께 투자한다면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다. 공짜로 번 돈이야말로 금융교육에 대한 투자의 진짜 투자 수익률이다. 돈의 세계에서 보장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지만 금융교육은 투자 세계에서 최소의 위험과 적은 세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해준다. 당신의 첫 번째 투자는 바로 금융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나는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거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재무설계사에게 자신의 돈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능이 필요하지 않다. 재무설계사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것도 금융교육이나 금융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조련사는 원숭이에게 저축을 하거나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원숭이가 은행 창구 직원에게 돈을 가져다 주면 바나나를 하나 주면 된다. 원숭이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은 더욱 쉽다. 급여 계좌에서 세금과 은퇴 자금을 포함해 투자 금액이 인출되도록 동의만 하면 된다. 원숭이는 이렇게 빠져나간 돈을 평생 벌 수 없을 것이다. 원숭이와 돈이라는 단어의 유일한 차이는 지식을 의미하는 알파벳 K이다. monkey, money. 지식이 없다면 돈이 있는 원숭이와 돈이 없는 원숭이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고 퇴직연금을 먼저 공제한 뒤에 급여를 받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축을 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중앙은행이 수조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저축은 피카소의 작품들을 인쇄기로 찍어내는 상황에서 피카소 진품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 중앙은행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자신의 진짜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정부의 축복 아래 합법적 윤리적으로 나만의 진짜 돈을 찍어왔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금융교육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 금융교육이 무한 수익률을 얻는 당신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부자 아빠는 너의 두뇌가 가장 훌륭한 자산이다. 하지만 가장 큰 부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자주 말했다. 나는 당신의 두뇌를 가장 훌륭한 자산으로 바꾸어주는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두뇌를 자산으로 바꾸지 못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원숭이가 될 수 있다. 알다시피 원숭이들은 바나나와 진짜 돈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돈이나 바나나나 원숭이에게는 모두 같은 것이다.